explicit이라는 또 수식어. 근데 이 수식어들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에 붙이는 게 있고, 뭐 equal해서 붙이는 게 있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메소드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엄청 많은데, C++에는 그 붙이는 위치도 있고 순서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고, 우선 explicit을 설명하는데, explicit은 생성자나 타입 변화 연산자를 재정의한 경우에, 그러니까 타입 변화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경우에 시스템에서 이들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explicit 수식어를 사용하면 명백한 타입 변환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bank account라는 객체를 생성했잖아. 그 다음에 변수 n이 있어요. 정수예요. n equal account 하면 account를 n에다 대입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int로 타입 변환하는 연산자, 타입 변환 연산자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explicit를 안 썼다. 그러면 이게 에러가 안 나요. 어카운트에 있는 밸런스 값이 n에 대입되겠죠. 근데 explicit 써놓으면 이렇게 쓰면 안 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C++에서 하는 것처럼 cast int account 이렇게 해야지만 정수로 요거를 불러요. 그러니까 explicit하게 내가 요 연산자를 호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explicit하게 호출하지 않으면은 컴파일러가 요 순간에는 요거 쓰면 되겠네 해가지고 쓰는데 그걸 못 쓰게 막는 거예요. explicit 써서. 여기도 base account가 돼 있죠. int n이에요. 그럼 account가 또 정수로 바뀌어야 되잖아. 이 경우도 만약 explicit, 요걸 explicit 안 해놓으면 정수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보내고 싶으면 여기도 저렇게 static cast를 안 하면 에러가 나는 거죠. 요 explicit 했기 때문에. 요 밑에 거는 바 1000이에요. 1000. 정수죠. 근데 바는 뭘 받아요? 뱅크 카운트를 받으죠. 그럼 int를 뱅크 카운트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뱅크 카운트로.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생성자가 있어요. 생성자가 있는데 이 생성자들 중에 인자를 하나만 받는 생성자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는 요 인자 타입을 요 객체 타입으로 바꿔주는 그 기능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걔를 explicit 안 해놓으면 이 경우도 에러가 안 나요. 1000짜리 기본 뱅크 카운트 요걸 불러서 뱅크 카운트 생성한 다음에 넘겨주게 돼요. 컴파일러가. 근데 여기 요 생성자에 explicit 써놓으면은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죠. 보통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 코딩한 거겠죠. 그래서 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 그리고 타입 변환 연산자들 앞에는 explicit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고 explicit 붙이면은 컴파일러가 지멋대로 편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사용하게끔 명백하게 표시하는 경우 타입 변환하는 경우에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explicit. 그 다음에 상속을 할 때 뒤에다가 override final 이라는 또 수식어를 붙일 수 있어요. override 한다는 거는 부모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C++에서는 그 재정의할 수 있는 메소드들은 다 버추얼 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버추얼 함수들을 만들면서 override가 쓰면은 이 override는 어떻게 해요? 부모에 정의된 걸 override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override 쓰는 이유는 타입 검사를 보다 엄격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할 때 도옥에서 만드는데 펫에 요 똑같은 형태의 메소드가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override 쓰면. 그리고 버추얼 메소드면
또 자식이 뭘 할 수 있어요? 재정의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final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재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상속받는 애들이 make sound는 재정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거는 상속, 서브클래싱하고 관련돼 있어요. 재정의 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서 타입 검사를 보다 엄격하게 해주고, 파이널 써주시면 그것에 자식 만들 때 해당 메소드를 재정의 할 수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런 요소들은 다 강건성을 높여주는 요소예요. 자바에도 파이널이 있고, 메소드를 파이널 시켜서 재정의 못하게 할 수 있고, 오버라이드라는 건 좀 다르게 어노테이션 같은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 except라는 걸 수식어를 해줄 수 있어요. no except. no except. 예제는 없는데 no except. 이 no except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쪽에. no except. 그러면은 이 메소드는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럼 왜 예외를 발생 안 시킨다는 걸 알려줘야 될까? 그걸 알려주면 컴파일러가 보다 더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언제 내가 이게 no except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 내가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내 함수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예외를 발생 안 시켜. 그리고 내가 함수들을 호출하는데 내가 호출한 함수들이 다 뭐야? no except면 내 것도 no except예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코드들은 예외 발생 안 해. 그리고 여기서 부르는 함수들도 다 no except야. 그럼 f1도 no except가 되는 거예요. no except를 써주시면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메소드들은 컴파일러가 또 부가적인 일을 해놔요. 그 부가적인 일들을 안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no except. 이제 머리 아픈 거 나오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머리 아픈 게 나와요. 이동 생성, 이동 대입. 이 머리 아픕니다. 이 최적화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효율성과 관련돼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칩시다. 클래스. 그러면 fraction, 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분수들을 클래스로 디자인한 거예요. 클래스로 디자인하고 C++니까 연산자들을 막 재정의하는 거예요. 연산자들. 그래서 분수들끼리 더하고 곱하고 빼고 막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플러스 연산자를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 연산자, fraction.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인자를 뭘로 받아요? 레퍼런스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별로 효율성에 따져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반환은 뭘로 하고 있어요? 그냥 복사 형태로 반환하고 있어요. 주소를 주거나 레퍼런스를 주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fraction이에요. 그럼 fraction이면 이거는 call by value 같은 형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도 우리가 인자를 보낼 때도, 인자를 전달할 때도 call by value라는 게 있고, 그거가 이제 무거우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call by pointer나 call by reference가 있어요. 그리고 반환할 때도 int를 반환하는 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조그만 값이니까 복사되는 거니까 그럼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큰 값을 반환해야 될 때, 객체 뭐 이런 걸 반환할 때는 무거워지는 거예요. 복사하는 과정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때도 뭐 복사 생사도 호출되고 막 복잡해요. 근데 얘는 레퍼런스를 반환하게끔 할 수가 없어요. 의미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어요.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서 A나 B나 C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n 이퀄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는데 1, 2, 3이라는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객체, A라는 객체, B라는 객체, C라는 객체는 이미 있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니까 이 더하기는 어디서부터 해? 앞에서부터 하죠. 그럼 A 더하기 B를 할 거예요. 근데 A 더하기 B 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프랙션 객체가 만들어져요. 걔가 무슨 객체예요? 걔를 임시 객체라 그래요. 보이진 않죠. 근데 만들어져요. A 플러스 B라는 객체가. 그 다음에 그 객체랑 또 뭐가 더해져요? C가 더해지죠. 그 순간에 또 뭐가 생겨요? 새로운 또 임시 객체가 생겨요. 그 임시 객체의 내부적인 내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객체가 또 어떻게 들어가? D로 대입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는 이 과정에서 임시 객체들이 생기는데, 이 임시 객체들이 생기는 게 최적화의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는 크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요건 그렇지 않겠지만 포인터가 있어서 뭔가 동적 할당하는 게 있어요. 동적 할당하는 게 있어요. 멤버 중에 클래스가 동적 할당하는 멤버를 가지는 순간 이 클래스는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애예요. 왜? 생성할 때 뉴를 하죠. 소멸할 때 또 뭘 해줘야 돼요? 그걸 반납해줘야 돼요. 그러면 뉴라는 게 있으면은 A 더하기 B 하면서 새로운 또 말로 뉴가 됐겠죠. 그 객체가 또 사라질 때 딜리트가 돼요. 반납을 해줘야 돼요. 두 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move를 쓰면은 그 임시 객체들이 new와 delete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하게끔 해줄 수 있어요. 이동 생성자는.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뒤에 거 혹시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해를 해주세요. 요거는. 자, 요 과정에서 임시 객체가 2개 생긴다. 임시 객체가 2개. 그리고 그 임시 객체가 생기는 것이 이 객체에 따라서는 상당히 무거울 수 있다. 무거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이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마 자료 부조 만들 때 이런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인테저 리스트. 인테저 리스트를 만드는데 배열을 활용해요. 배열을 활용하는데 정적 배열을 쓰면 문제가 뭘까요? 정적 배열을 쓰면 용량이 고정되죠. 그러면 10개로 만들면 10개 이상을 못 넣어요. 그걸 하기 위해 그걸 싫으니까 동적으로 할당하는 거예요. 동적으로 할당하면 10개 썼어. 처음에 10개였어요. 10개를 썼어. 그 다음에 11개째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새로 뉴해요. 옮겨요. 복사해요. 그럼 그 옮기는 과정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10개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쓰고 있었어요. 다 찼어. 하나 더 넣어야 돼. 못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 20개짜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옮겨줘야 되죠. 옮기고 나서 새 값을 여기다가 딱 넣어. 그리고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를 가리키게끔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반납해줘야 되죠. 딜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겁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일반적인 복사 생성자예요. 복사 생성자. 복사 생성자는 이제 여기에 동조 할당한 타입이 있으면 샬롯 카피를 하면 안 되고
디카피를 해줘야 돼요. 디카피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복사할 때 이렇게 가리게끔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 코드를 보세요. 그러면은 요 기존의 어떤 리스트를 받아서 새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캐패시티나 사이즈 값은 그대로 받아와요. 그리고 새로운 배열을 만듭니다. 만들고 복사를 해줘요. 그 배열에다가 기존 애들 거를. 이게 복사 생성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딥 카피를 하는 거예요. 샬롯 카피가 아니라. 샬롯 카피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넘었는데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하면서 얘도 새로 요 하나를 만들어주고 요 내용도 여기로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면서 계속 복사해 주는 게 딥 카피라는 개념이고, 얕은 복사는 여기만 덤핑해 주는 거예요. 덤핑해 주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얘를 바꾸면 얘도 바뀌는. 인간을 복제했는데 걔가 화장실 가야 되면 복제된 인간이 가면 나도 따라가야 돼, 화장실. 그럼 안 되지. 응? 따로 놀아야지, 복제됐으면. 그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 이게 디카피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요게 뭐냐? 요게 이동 생성자라는 거예요. 두 개 붙어 있어요. 이 앞에는 컨스트 안 와, 절대. 두 개 붙어 있어요. 두 개 붙어 있으면서 얘는 새로 만들었죠. 새로 만들었어요. 얘는 새로 만들어요? 갖고 와요. 그리고 other 리스트를 널로 만들어줘요. 아니면 other 리스트를 널로 만들어줘야지. 널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까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를. 자, 샬롯 카피는 원래 이런 애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샬롯 카피를 한다. 그러면 요 내용이 여기로 뻥 옮겨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게 샬롯 카피예요. 응? 잘 안 나오네. 두 번째, 딥 카피. 이런 애가 있었어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럼 새로운 애를 만들면 하나를 만들고 요 내용도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요게 딥 카피예요. 요게 샬롯 카피. 근데 이동 생성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샬롯 카피를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해요. 샬롯 카피를 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순간 그 다음에 요거를 끊어버려요. 요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얘는 나중에 소멸돼도 요거를 딜리트 안 해. 그럼 뭐가 없어요? 얘랑 코드에 비해서 무거운 요 부분이 없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없어요. 요 new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카피하는 부분이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얘는 왕창 뺏어온 거지, 얘 거를. 근데 아무거나 뺏어오면 안 돼. 근데 뭐는 뺏어와도 될까요? 임시 객체 건 뺏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아까처럼 어디 갔어? 여기 임시 객체가 있어요. 이 임시 객체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 한 거가 있다. 그럼 D를 대입할 때 딥 카피를 하면 얘도 따로 임시 객체도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임시 객체 딥 카피를 안 하고 이동 대입을 해버리면 이 객체는 바보가 되고 얘가 그냥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D를 만들 때 무거워지지 않은 거예요. 뉴를 새로 한다든가 뭐 그걸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객체들, 이 임시객체도 new delete 되고 얘도 나중에 new delete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임시객체 new delete 한 거를 그냥 얘가 가져온 거예요. 왜? 임시객체니까. A 걸 가져오면 안 되겠지. B 걸 가져와도 안 돼요. 근데 임시객체는 어차피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애예요. 그거는 그냥 주소를 갖고 오겠다라는 게 이 무식한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입니다. 그래서 이동 대입도 보면 여기도 delete new 하고 있죠. copy. 이동 대입은 delete는 해. 이게 내 거를. 내가 기존에 있던 거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생성하고 또 대입은 달라요. 이가 이제 B고 A인데 A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근데 얘를 일로 복사하려면 얘를 없애줘야 돼. 먼저 반납을 해줘야 돼. 그리고 디커피를 하든 이동 커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커피를 하면 여기에 다시 뉴를 해주고 복사해주고 땡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딜리트는 해주는데 뉴하고 카피하는 게 없어지죠. 그렇지만 요거는 꼭 해줘야 돼요. 이 끊어주는 거. 샬럿 이 이동 생성이나 이동 생성자나 이동 대입에서는 얘를 끊어줘야 돼요. 널 PTR. 왜냐하면 갖고 왔기 때문에 얘를 안 끊어주면 얘가 소멸될 때 내 것도 그냥 소멸돼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끊어주기 위해서 뭘 대입해줘요? 널 PTR. 왜 이게 언제 필요하냐? 요 예제처럼 다른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다른 경우에는 무거울 수 있는데 최적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제만 그러냐면 이런 거. 동적 할당하는 멤버를 갖고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애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동 생성, 이동 대입.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언제 쓸지 잘 몰라. 근데 시스템에서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는 얘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얘를 써요. 임시객체면 얘를 쓰겠죠. 그렇죠? 임시객체가 아니면 얘를 쓰는 거예요. 그것조차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임시객체들 이런 거 했을 때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 놓으면 써주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동 대입, 이동 생성자, 복사 생성자의 반대가 이동 생성자고 일반 대입의 반대가 이제 이동 대입.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 나온 얘기가 빅 3, 빅 5 제로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C++ 03까지는 빅 3라는 얘기를 했어요. 빅 3. 빅 3가 뭐냐? 내가 앞에 있는 인티저 리스트처럼 멤버 중에 동적 할당하는 멤버가 있어요. 그러면 3개를 내가 잘 만들어야 된다. 그 3개가 뭐예요? 소멸자. 소멸자에서 뭘 해줘야 돼요? 동적 할당된 거를 반납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랑 대입 연산자를 재정을 잘 해줘야 돼요. 얘는 뭘 해줘야 돼요? 샬럿 카피를 하면 안 되고 딥 커피를 하도록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C++03에서의 3개예요. 뭘 해야 된다? 샬럿 커피 문제를 하지 않도록 딥 커피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C++11 오면서부터는 최적화가 하나 더 들어가 버렸어요. 이동 생성, 이동 대입. 그래서 멤버 변수 중에 그 동적 할당하는 멤버가 있으면은 이 빅5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거 언제 만들어? 귀찮지. 그래서 그게 귀찮다. 그거 별로다. 그 5개를 내가 잘 만드는 게. 그래서 요즘은 제로 규칙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도 만들지 말자. 그 4개를. 아니, 소멸자도. 소멸자를 만들어줘야 되고, 요 4개를 빅5는 소멸자 뺀 나머지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자.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안 만들면 시스템에서 제공해줘요.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걸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는 어떤 방식을 써요? 샬럿 카피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동적 할당하는 멤버를 안 두면 돼요. 안 두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얘네들 만들지 마. 안 만들고 빈 상태로 놔. 아니면 이퀄 디폴트로 놔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동적 할당한 거 안 하면. 그러면 시스템에서 샬롯 카피를 해도 문제가 없고, 여기에 그냥 일반적인 인트 타입, 더블 타입만 있어요. 샬롯 카피해도 문제 돼요? 문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로 규칙이라는 건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동적 할당할 필요 있는데 동적 할당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복사 생성자들이나 그 이동 생성자들을 잘 만들어 온 타입을 쓰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예에서 이걸 썼잖아요. 이건 내가 배워 쓴 거죠. 그럼 얘를 쓰고 싶어. 이런 형태를. 근데 얘를 쓰면 내가 직접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럼 뭘 쓰면 될까? 얘 대신에.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복사 생성자, 또 복사 대입이 잘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돼요. 그럼 얘 대신에 뭘 쓰면 돼? 벡터를 쓰시면 된다. 여기다가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벡터, 인트, 리스트 해놓으면 얘도 알아서 늘어나고 알아서 줄어들고 이것들도 다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개별적인 건 복사될 테고 벡터의 복사는 뭘 쓸까? 벡터에 정의되어 있는 복사 생성자를 시스템에서 써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직접적으로 내가 new, delete 하는 거 안 쓰고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있는 거 갖다 쓰시면은 빅5를 다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프로그램 하실 때 제로 규칙 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로 규칙에 대해서 뭐 또 다른 말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맞다. 그래서 내가 빅5 언제 만들어야 되냐? 동적 할당하는 타입이 있으면. 근데 그 동적 할당한 이유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는 내가 그걸 해주는 다른 걸 쓰시면 돼요. 뭐 스마트 포인터라든지 뭐 벡터라든지 이런 걸 써서도 라이브러리에서 그런 네 가지를 빅5를 잘 만들어 온 타입을 쓰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 규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하는 게 제로 규칙이라는 거예요. 디폴트로 써주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놨을 때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뭘 하나 집어넣었어. 집어넣는 순간 다른 것들도 같이 막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근데 여기다 디폴트 해놨기 때문에 내가 뭘 하나 없애도 나머지는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멸자를 좀 디버깅 해야 돼. 소멸이 잘 되나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다 소멸자 넣는 순간, 소멸자가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소멸자가 들어간 순간 제공이 안 돼요. 기본적인 거. 뭐 이동 생성자, 뭐 복사 생성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디폴트로 다 뭐 기본 생성자까지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나머지 구현하시면 하는 거고, 단 여기에는 저런 뉴 그 말록 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11부터 새로 들어온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에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C에서 함수를
함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함수 있어요. C에서. 옛날 C부터. 함수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함수 포인터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옛날부터. 자바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자바도 최근에 와서는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해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수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으면 뭐가 좋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함수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를 전달에 따라서. 내가 덧셈을 전달하면 덧셈하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고, 곱셈을 전달하면 필요한 순간에 곱셈을 하게 되고요. 나눗셈을 전달하면 나눗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일이 뭐에 의해서 바뀌어요? 전달되는 이 함수에 의해서. 여기서는 count if예요. 요 벡터에 있는 애들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몇 개 있냐. 그럼 이 함수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함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요 함수를 이렇게 넣는데 n mod e, n mod e가 true이면 뭘 찾는 거예요? 홀수인 애들 찾는 거죠. 홀수인 애들이 몇 개인지. n mod 3이 0, 3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하면서 추가된 게 뭐냐면은 람다 표현식이라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 람다 표현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함수 전달하고 여기 또 함수를 뭐 만들고 하는 거는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여러 번 쓰이면 모르겠는데 요때 한 번 쓰고 땅이야. 그러면 여기다 그냥 간결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int n, return 뭐 이렇게 하면 입력이 n이고 출력은 이거예요. 함수 정의를 간결하게 해줘. 이게 뭐다? 람다 표현식이에요. 그리고 이 람다 표현식을 전달을 할 때 여기 또 바뀐 게 뭐냐면은 함수 포인터 해가지고 복잡한 문법을 안 쓰고 펑션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bool int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bool int. 그럼 이 함수는 뭐예요? 인자를 몇 개 받아? 하나 받아요. 어떤 타입? int. 반환 타입은 뭐예요? bool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도 이제 레퍼런스로 받는 거예요. 전달할 때 무겁지 않게. 프리디켓. 그래서 프리디켓 갖고 부르면 돼요. bool int. 내가 int 2개 받는 거면 콤마 int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게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어쨌든 함수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람다 표현식의 구조는 capture, parameter, return type. 근데 요 return type은 앞에 없죠. 여기에. bool 안 썼죠. 보통 생략할 수 있어요. 반환 타입은. 왜? 요 return 값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생략할 수 있어요. parameter, body, capture. 근데 capture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함수인데 여기가 람다 표현식인데 좀 길어요. 람다 표현식인데 여기에 요거 카운트 썼어요. 이 카운트 변수는 누구 거예요? count values라고 하는 함수 것이죠. 이 함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에서 써야 되는 어떤 어떤 값은 어떻게 해야 돼? 원래 함수 호출하면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내가 사용되는 람다 표현식이 정의되어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변수이지만 이 안에 있는 변수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인자로 받는 것만 가지고 다 구현됐죠. n만 가지고 다 구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를 해서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 카운트 값은 이 함수께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에다가 걔를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해 주는데 이렇게 전달하면 어떤 형태로 전달해요? 참조. 이퀄으로 전달하면 아니 그냥 쓰면 요거 쓰면 복사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카운트 하면 에러 나죠. 못 바꿔요. 그냥 갖다가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요거 하나만 쓰면 여기 있는 변수 다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썼다. 이퀄로 콤마 y 했어요. 그러면 이 람다 표현식이 작성되어 있는 그 함수 안에 변수가 5개야. 그럼 4개는 복사 방식으로 이 함수에서 쓸 수 있고 y는 참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참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정된 결과가 이 람다 표현식이 시행되고 나면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람다 표현식.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람다 표현식도. 막 많이 쓰다 보면 되게 편해.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니까 편하고 하나의 함수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범용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용 프로그래밍 하면 다양한 타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다양한 함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하는 일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정해놓고 이 함수를 갖고 여러 가지 용도로 내가 쓸 수 있어요.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코드 중복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프로그래머 제일 싫어하는 거. 코드 중복. 똑같은 코드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람다 표현식. 그 다음에 스마트 포인터. 스마트 포인터는 라이브러리로 들어온 거예요. 라이브러리로 들어온 거고 자바처럼 new 하는데 딜리트를 안 해도 돼요. 딜리트는 지가 알아서 나중에 해줘요. 필요 없어지면.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 new delete.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설명을 하면 unique ptr하고 shared ptr이라는 게 있어요. unique ptr은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늘 몇 개? 1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share 포인터는 여러 개가 있어도 돼요. unique ptr은 그 unique ptr이 없어지면 걔도 반납이 돼요. share ptr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그 포인터를 가리키는 share ptr이 다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돼요. 근데 동적 할당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안 써요.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가 언제 있냐? 필요한 공간이 가변적이며 그 편제가 매우 클 때. 뭐 학생을 처리하는데 성적을 처리하는데 한 분만 10명이고 어떤 분만은 100명이야. 그럼 배열을 100개짜리 만들어 놓고 쓰면은 안 돼요. 그건 동적 할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 반은 5명이면 5개짜리 만들어 쓰고 저분 반 50명이면 50개 만들어 써야 돼요. 그때 동적 할당이 필요해요. 또 언제 필요하냐? 함수에서 원시 타입이 아닌 무거운 객지를 반납할 때, 반환해 줄 때. 나머지는 복사로 되잖아요. 지역 변수로 만들어진 스튜던트는 레퍼런스나 포인터로 반납 못해요. 그럼 에러 나요. 왜? 지역 변수는 반납하고 나면 주소를 갖고 있어봤자 의미 없어지죠. 그 스택은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걸 반납하려면 이제 동적 할당해서 반납하는데 그러면 이제 디버깅하기가 엄청 어려워져요. 왜? 딜리트를 누가 해? 언제 해? 그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 들어가면 소멸시킬 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함수에서 생성이 된 new 한 거는 어디서 딜리트를 해요? 언제 딜리트를 해? 애매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unique ptr, int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타입 써주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동적 할당한 게 int다, double이다, 뭐 student다 이렇게 하는 거고 생성할 때 다른 문법 안 쓰고 함수로처럼 make unique, make shared. 근데 여기 보면 P가 있는데 P1을 P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안 돼요. 에러 나요. 왜? unique ptr이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요. move 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건 돼요. 근데 P는 이제 안 쓰겠다는 거예요. P2만 쓰겠다는 거. move 하는 거고. 얘는 문제 없어요. P가 있는데 P1을 또 하나 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P1, P가 둘 다 같은 데를 가리켜요. 근데 C++이 또 좋은 점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성을 해놓고 실제 쓸 때는 어때요? 일반 포인트와 다른 점이 없어요. 왜?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포인터는 생성할 때 조금 특이해. 특이하게 복잡하게 생성을 해요. 생성하고 나서는 일반 포인터나 차이가 없어요. 프로그램하는 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쓰고 나서는 반납을 내가 안 해요. 좋죠. 근데 일반 포인터 쓰는 거에 비해서 얘를 쓰는 거의 단점은 뭘까? 얘가 더 무거워요.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라이브러리에서 하는 일이 많겠죠. 그래서 성능에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성능이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스마트 포인터 쓰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메모리 매니지먼트 해야 되겠지만 그냥 고급 응용인데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동적 할당을 해야 돼. 그러면 편하게 쓰려고 그러면 스마트 포인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쓰는데 이 스마트 포인터를 논리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 나왔는데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자바에서는 배열을 객체로 처리해요. 그래서 이제 C++도 배열을 객체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객체로. 그래서 객체예요. 10개짜리. 인트를 저장하는데 용량이 10인 배열이 되는 거예요. 5개. 근데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버리면 좋은 점은 얘는 내부적으로 뭘 갖고 있나? 용량 정보를 갖고 있어요. 배열은 우리가 배열을 다른 그 함수에 전달할 때 사이즈와 뭘 줘야 돼요? 사이즈 또는 캐패시티를 넘겨줘야 되지. 왜? 포인트로 전달하기 때문에 받은 데서는 정수 하나가 왔는지 배열이 왔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객체가 오니까 이 객체는 배열이구나. 용량을 거기서 이제 멤버 변수나 뭐 메소드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std 어레이에 다양하고 유용한 메소드들을 만들어 놨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배열부터는 이제 C++11부터는 배열을 객체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라이브를 만든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성능은 똑같다. 차이 안 난다. 믿지 못하겠지만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벡터를 우리가 무지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프로그램을 안 하면 배열을 안 써. 배열 쓰지 마요. 배열 대신 뭘 써요? 벡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벡터 하나만 알면 돼. 그래서 C++ 할 때는 벡터만 쓰면 돼요. 자바 할 때 어레이 리스트 쓰면 돼요. 배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벡터를 쓰는 거예요. 벡터를 쓸 때 벡터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에는 푸시백이라는 걸 많이 써요. 맨 뒤에 넣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제 원시 타입 인트 같은 거 넣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객체를 넣을 때는 이제 이게 좀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스튜던트를 넣는데 만약에 s를 넣는데 s를 바꾸면 이 벡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학생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아야 되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스튜던트를 이렇게 생성해서 넣는데 생성하고 임시 객체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생겨요. 그 임시 객체가 많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C++11부터는 inplace back이라고 하는 pushback, push front가 있으면은 inplace back, inplace front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생성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생성자에 줘야 될 인자를 나열해요.
그러면 임시객체 하나도 생성 안 하고 안에서 생성해서 넣어줘요. 최적화해 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스 백, 푸시백. 그러니까 푸시백 쓸 때 객체를 좀 무거운 거, 구조체를 넣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조심해야 될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임시객체가 하나 아니면 두 개가 생성이 돼요.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C++11부터는 뭐가 도입됐다? 앞에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인플레이스는 객체를 생성해 주는 게 아니라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뭘 줘요? 그 생성자한테 전달할 파라미터들만 줘요. 그럼 그 내부적으로 딱 한 번만 생성해서 넣어줘요. 최적화해 주는 거야. 인플레이스. 그래서 여기까지가 C++11에 있는 또 14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실제 사용이 되는 요소들도 있고 사용이 되지 않는 요소들도 있어요. 인플레이스 백 같은 건 별로 안 써, 수업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잘 가지고 계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내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잘 안 배운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인터넷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서적 가서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간단한 문법이니까 뭐 그거 쓰는 게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데 한두 번 쓰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특히 오토 같은 건 안 쓰라고 그래도 써. 왜? 쓰다 보면 너무 편하니까 쓰게 됩니다. for each form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많이 쓰게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금요일부터